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성호입니다. 50분 강의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50분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시 이제 9분, 10분 되고 있으니까요. 4시쯤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산 협동조합에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기후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저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반갑고 고맙기도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이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번, 2번을 먼저 시간에 얘기하고 3, 4, 5를 후반 시간에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 시대 또는 뭐 기후 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된 경우가 이제 유엔에서 92년도 기후변화 협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그 IPCC 보고서가 6차례 나왔습니다. 한 5년에서 7년 간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그게 인간 활동의 결과냐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냐 하는 게 첫 번째 이슈였었고요. 6번째까지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는 뭐 명백하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도에 교토우정서가 만들어져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고 선진국이 의무를 지고 활동을 하고 개도국에는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2012년까지가 기간이었다가 그 이후에 관련해서 계획을 그때 코펜하겐에서 2009년도에 결렬이 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제 파리 협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약이 92년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일종의 그 법이라고 하면 교토 우정선은 그걸 이행하기 위한 그 시행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떻든 그런 게 이제 없어졌다가 파리 협정으로 그런 게 이행 계획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교토선수 체제하고 파리 협정 체제하고 좀 다릅니다. 파리 협정에서는 이제는 뭐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하고 그리고 그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를 하되 뭐 국제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국가가 자발적으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유엔에 보고해서 국제사회가 그 이행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뭐 압력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해진 목표가 산업화 이전의 그 대기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에서 2도씨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때도 그 도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2도 목표는 너무 나이브한 목표다, 너무 약한 목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1.5도씨 목표뿐만 아니라 2도 목표도 너무 센 목표다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어서 그래서 2도보다 well below 2 degree Celsius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2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1.5도에서 2도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관련 그 IPCC 이런 기구의 과학자 기구들한테 1.5도하고 2도씨의 차이가 뭔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2018년도 11월인가 인천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2도가 아니라 1.5도씩 목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목표가 채택되었었고 2019년도 뉴욕에서 그 정상들 만나면서 그걸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트럼프가 된 바람에 그게 잘 채택이 안 됐죠. 그래서 사실상 유엔의 파리 협정 목표는 1.5도에서 현재까지는 2도이고 공식적으로는 다만
주요국들이 1.5도를 목표로 삼겠다라고 선언해서 파리 협정의 목표는 1.5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떻든 그래서 1.5도 목표를 하는 게 국제사회에 컨센서스가 있는 목표. 다만 파리 협정 목표 문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든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 온실 효과,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그 지구 바깥으로 방출하는 걸 막고 있는 온실 효과를 내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그 온실가스가 대표적으로 6가지이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다음에 불화가스 3가지 해가지고 6가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온실가스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하고 대기의 기온 상승하고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얼마를 줄여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든 지금 그 온실가스마다 온실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산탄소보다 메탄이 뭐 80배 더 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각각의 기체 온실가스의 온실 효과를 전체 합쳐서 대기의 기온이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총량이 2050년도 또는 2100년도에 거쳐서 어느 선까지 제한돼야 되는 그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지금처럼 방출되고 있는 거를 급속히 줄여야 된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최소 45%를 줄여야 되고 2050년도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화해야 1.5도씨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연구가 있으니 각국은 여기에 맞춰서 각국이 NDC를 만들어야 할 때, 자발적인 국가 계획을 세울 때 45%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2030년도까지는 45%, 50년도까지는 제로화해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이게 이제 제시한 과학자 제시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선진국은 그동안 역사적 책임이나 능력이 좀 더 있다고 보니까 45%더 많이, 개도국은 그보다 적게 능력이나 기술이나 그동안 역사적 책임이나 이런 걸 비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된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탄소 중립 50년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기후학자들,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다만 기술은 준비되어 있지만 기존의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 시스템과 연관되어져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동의와 협의하에 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갈 거냐가 과제다. 그래서 기술은 뭐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사회적 정치적 의지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의 문제는 화석연료 사용 축소 또는 사용 중지, 그리고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석연료가 담당했던 그 에너지 부분들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비용 부담의 의지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각 국가마다 그 자발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년마다 제출하고 또 2년마다 선진국은 또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5년마다 그 글로벌 스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 실적이 또 방출된 양이 얼마인지 각 국가별로 이렇게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돼 있고, 그다음 국가는 그렇게 하는데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 지자체도 각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표하고 그걸 이행하고
하도록 요구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각 개인 또는 기업, 지자체, 국가 모두가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의하고 그리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정보 또는 지식을 공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지난 그 80만 년 동안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와 대기의 온도가 비례관계였다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서 급속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은 이제 1950년대부터 이미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안 하고 아예 지구 열화, 글로벌 워밍이 아니고 글로벌 히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어도 바꿔야 된다 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와이 이 상공에 있는 그 미국 대기국, 해양 대기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어서 그걸 주로 쓰는데, 거기에 보면 뭐 2022년도에 2010 ppm이 이미 넘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1.1도씨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년도, 15년도, 19년도, 22년도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 대기 중 증가의 원인이 뭐냐? 그걸 밝히는 이 보고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라고 하는 조직에서 해마다 이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는 세계 그 유엔 산하의 기후 기상기구, 뭐 유엔 기상기구 이런 등등의 세계 주요한 그 관련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자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기구고요. 거기를 볼 때 그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게 86%, 토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14%다. 그러니까 이 농업이나 숲 가꾸기 이런 것에서도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는 건데요. 이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게 34기가톤, 34기가톤은 우리말로는 340억 톤입니다. 340억 톤이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으로 나오는 게 6기가톤, 60억 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지의 그 식물들이 주로 흡수하는 게 13기가톤. 육지에서 식물들이 그 광합성 할 때 주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바다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이 9기가톤, 9기가톤이고 대기 중에 남는 게 19기가톤입니다. 이게 누적적으로 이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불확실성이 이제 일부 좀 있는 건데, 그거는 아직은 좀 더 그 불확실성이 좀 작아져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의 불확실성은 1기가톤 정도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숫자 440이 있고 요 바다에 330이 있는데, 요거는 그 식물이 하루에도 뭐 밤낮으로 그 광합성하고 호흡하는 거를 다 합쳐서 이렇다는 거고, 이거는 그 호흡하고 그 내뱉고 하는 그 광합성하고 하는 것이라서, 이걸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이 화석연료 사용하는 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440과 330을 더해 가지고 뭐 770분의 34는 적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는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서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앞에 설명한 거를 뭐 다시 설명하면, 화석연료 86%, 토지 이용으로부터 14%고, 그리고 대기 중에 남는 양이 뭐 반절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숲,
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이고요. 6차 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그 1.5도 보고서 그리고 그 뒤에 보고서가 3개 쭈루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6차 보고서 본 보고서 나올 때에 그 전에 3년 전에 특별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1.5도 상승 시점이 예전에는 30년에서 50년이라고 돼 있었는데 21년에서 40년으로 앞당겨져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1.5도 상승 시점을 평균으로 하게 되면 그 전에 2040년이었다가 2030년으로 땡겨진 거죠. 그래서 2000 상승 시점이 2030년이면 8년 남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요. 요 밴드로 제시하는 거는 그만큼의 이제 확률상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21에서 40년으로 얘기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평균을 얘기하면 2030년도에 그래서 확률을 50%일 때 확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도에 2.5도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주요 기후위기에 관련돼 있는 뉴스를 제가 스크랩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IPCC 보고서는 이번에 6번째 나왔고요. 거기에서 요 물리적인 과학, 그다음에 영향, 적응, 취약성 보고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감축하는 거, 그다음에 적응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별 보고서들이 있었어요. 1.5도 특별 보고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과 관련한 특별 보고서, 바다하고 빙극 보고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글로도 좀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극이 70도까지 20도까지 올라왔다는 게 큰 뉴스여서 그 추운 지역이 20도, 영상 20도라고 했던 기사 충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뭐 이게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 메탄이 일정 그 15%인가요?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면 자연 발화합니다. 수소는 대기 중에 농도 4%면 자연 발화하고요. 그런 것처럼 그 러시아에서 사람도 없는데 왜 갑자기 불이 나냐? 메탄이 방출되면서 대기하고 농도가 15% 정도 이상 돼버리면 자연 발화가 돼요. 그리고 연소할 수 있는 기가 물질이 있으면 불이 나는 거죠. 어떻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뭐 알래스카에 뭐 산불 나는 건 이제 일상이 되는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번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기후변화 총회 27차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주요 이슈가 그 데미지 앤드 로스에서 이제 취약성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그래서 돈을 좀 내고 기술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 같고, 두 번째가 메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학적 보고서들이 국제사회에 보고돼서 각국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중요한 두 번째 온실가스인 메탄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사회에 이 협약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그 많은 보고서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질 생태계 보고서 7가지 이런 게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그뭐 해마다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구 동토층에 그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이 갇혀 있는데, 이 온실가스가 이게 방출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과연 그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2100년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보고서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재 묻혀 있는 정도는 뭐 대기 순환하는 양이 2배 정도이긴 하지만, 금세기 말까지 그게 엄청나게 배출돼 가지고 급속하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높일 거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상당한 기여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티핑 포인트를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육지만 이렇게 생태계가 황폐화가 되어가는 게 아니고 심해에서도 기후 변화가 심해서 아주 그 심해의 생태계 자체가 황폐화되고 있다. 그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그 영국이 굉장히 홍역을 많이 치렀어요. 그 뭐 자연사박물관, 의회, 그다음에 템즈강 다리 뭐 등등해서 그 다잉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멸종 저항 시위죠. 그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8년도에 이제 보고서 나오기도 하고 19년도 시기도 한데 어떻든 그래서 기후 비상이 클라이밋 이머전시라고 하는 게 19년 올해의 단어에 채택이 됐던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멸종저항이란 조직이 이제 글로벌로 각국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뭐 기후 관련돼 있는 조직들이 뭐 미국은 뭐 선라이즈인가? 아니 호주가 선라이즈인가?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그 NGO들이 있고요. 19년도에 그 클라이밋 이머전시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그 툰베리가 나타났었죠. 그다음에 아마존 탄소 흡수량도 우리가 뭐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지구의 그 보고인데 이게 35년 되면 이제 산소를 공급원이었다가 이제는 이산화탄소 공급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기사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이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열대우림 그리고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이 세 가지가 그 남아있는 지구에 남아있는 육지에 남아있는 주요 그 이산화탄소 흡수원이자 산소 공급원인데 다 같이 그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이 숲이 훼손되어 가고 있어서 걱정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 충격을 준 기사여서 공유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극지 빙하 녹는 속도 예전에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6배 빠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극지의 그 빙하가 해마다 어떻게 녹는지 사진을 쭉 조사를 한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결과를. 그랬더니 그동안 나왔던 보고서들의 평균 그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충격을 줬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북극얼음, 그린란드에 주로 있지만 어떤 북극얼음이 다 녹으면 뭐 7.2m의 해수면 상승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린란드, 그러니까 남극이 다 녹으면 뭐 그 54m 정도가 뭐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남극보다 북극이 더 빨리 녹죠. 북극 쪽이 이제 육지가 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극 쪽이 북반구가 더 온도가 더 높죠. 남반구보다는. 그래서 북극이 더 빨리 녹을 거라고 그러는데 2050년 이전에 이전 여름에는 그러니까 여름에 녹고 겨울에 얼은 거니까요. 여름에 완전히 녹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또 보고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호주 그 태평양에 대산호초가 있는데 뭐 우리 한반도에 뭐 몇십 배인가요? 뭐 되는 면적인데 그게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촉발될 수 있는 9가지 티핑 포인트가 이렇게 9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9가지의 이 변화가 해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예전에 과학자들이 보고했던 것보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2020년도 1월에 그 블랙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에셋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자산 운용 회사고 그 회장인 레리 핑크 그 레리 핑크가 자기 관계사들한테 CEO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지난 그 블랙락이 지난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투자했던 것 그 결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화석연료
쪽에 투자했던 게 50조가 손실이 발생을 했다. 앞으로도 이 기후위기라는 거는 글로벌로 컨센서스가 높아져 가면서 대응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쪽 화석연료의 투자를 줄여가야 되겠다. 그리고 각 투자할 때 각 회사의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표로 만들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락이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비중이 있어서 블랙락이 그런 편지를 보낸 뒤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 상식, 노말 또는 스탠다드가 되었던 계기가 그 블랙락 회장 레리 핑크의 편지였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태양광 발전을 22년 준공, 올해 준공인데 가격을 1.35센트, 우리 돈으로 뭐 1,000원으로 하게 되면 13원 원이고요. 뭐 15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뭐 한 20원 정도 되겠네요. 30년 고정 계약을 한 겁니다. UAE의 태양 빛은 우리나라보다 좋지만 2배까지는 안 좋습니다. 똑같은 1kg 설비가 설치되면 전기 생산이 2배 가까이 되니까 가격이 우리나라하고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이 UAE는 부지를 국가가 정하고 인허가도 국가가 하고 민원이나 이런 건 다 국가가 해결하고 그다음에 송전선로도 국가가 다 건설하고 여기에 국제 입찰시키는 거는 가장 그 싸게 전기를 팔 사업자를 국제 입찰을 붙이니까 중국계 그 태양광 모듈 제조하는 곳하고 가장 낮은 이자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이, 건설회사 등이 이제 조인트 그 벤처를 만들어서 응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하나 차이는 우리는 20년 고정계약인데 여기는 30년 고정계약이죠. 모듈 한번 설치해서 3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라서 당연히 30년 고정계약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국가가 부지를 정하고 인허가하고 송전선로 구축하고 국제 입찰을 붙이면 요것보다는 못하지만 2배 이하에서 정해지겠죠.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다 그 국가나 그 사회의 수용성이나 제도나 뭐 인식의 문제가 더 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걸 얘가 예를 드는 이유가 뭐 전 세계적으로 상품이나 기술은 뭐 사람 이동은 자유로운 거고요. 결국 차이 나는 거 그 국가의 제도의 차이고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면 우리도 태양광을 여기 UAE에서 얘기하는 2배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다. 물리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 핑계를 많이 댔는데요. 이미 중국은 그 2020년도 5월 9일 날, 29일 날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잖아요. 녹색 채권 기준을 마련해서 해외 화석연료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뭐 한잔에 하면서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한다는 식 핑계를 댔는데 그 핑계를 못 하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다음에 미국은 이미 19년도에 재생에너지 발전, 석탄 발전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EU의 그 경기 부양안에서 원전을 제외됐었죠. 근데 2년 후인 올해 그 각국의 이제 정책 타입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EU라는 국가 또는 연합은 그 27개국의 느슨한 국가 연합이다 보니까 각국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EU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강력하게 원전을 넣자라고 하는 바람에 정책 타협 안으로 애초에 제외되어 있었다가 올해 그 엄격한 조건을 주는 조건 하에서 그다음에 일정한 그 시간 뭐 2030년 5년도 40년 이내까지만 뭐 녹색 기술로 분류하자 이렇게 합의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이 기술이 좋은데 그 좋은 기술을 자기들은 아리백 한다고 하면서 석유가스 탐사에 지원해가 돈 버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글은 화석연료를 가지고 돈 버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라서 기사를 공유하는 거고요. 유럽 녹색기술 분류 체계, 요건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넘어가겠고요. 어떻든 지난 그 2010년도에 10년 동안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가 화석연료 회사에 투자했다가 많은 적자를 냈다라고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화석연료 자산들이 이제 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자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 보고서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탄, 원유, 가스 등의 그 광구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이다 하는 보고서들입니다. 그리고 그 블랙락의 핑크 회장의 보고서에서 나오지만,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 세계 주요 석유 가스 회사들의 지난 10년 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갔어요. 그 왜 가능했냐? 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많이 챙겨갔죠. 이미 이 석유 가스 화석연료 운영하는 오너들도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상 자기들이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어갈 것을 알아서 스스로 자산을 팔아왔다. 지난 10년 동안.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주가 종합해보면 10분의 1로 줄었죠. 지난 10년 동안. 주요 화석연료 기업들의 주가 총합이. 그런 것처럼 어떤 지난 10년에서도 급속하게 화석연료 기업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2011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킬로와트아워당 1센트짜리 뭐 쭉 10개까지를 뭐 정리해 본 건데요. 어떻든 뭐 이미 태양광이 아주 그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는 킬로와트아워당 1센트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미 그 기술은 있다. 다만 정치적 의지가 문제다라는 그 주장인데요. 오피니언 이런 것처럼 이게 그 빌 게이츠인가요? 그 양반이 뭐 테라 파워라고 하는 원자력 회사를 만들어서 미래 기술을 가야 기후기 대응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제이콥슨 교수가 지금 원자력 새로운 기술 개발하자고 대응하려면 30년도에 45%, 50년도에 100% 줄여야 되는 길을 못한다. 이미 있는 기술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의 주장의 글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0년도에 그 시진핑이 선언을 했었죠. 2030년도까지 배출 피크를 하고 206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난 뒤에 1년 후에 그 이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가 지금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탄소 배출 정점 행동 계획, 여기 작전 계획하고 실행 계획 두 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2개월 후에는 중국이 제철, 시멘트, 알루미늄 이런 주요 산업의 그 탈탄소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의 피크를 찍으려면 주요 배출원인 주요 산업들의 배출 계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21년도 12월에 그런 주요 산업들의 탈탄소 계획을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에 기존의 에너지를 전기화하고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력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망 투자 계획이 또 발표하죠. 전력망 투자 계획은 뭐 중국은 1, 2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동안 지난 10년에도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해온 건데 21년도 12월에 3,500억 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21년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그 2035년도까지 전력 부분에 탈탄소 100% 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입각해서 그 전력망 확장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이 650억 불 투자예요. 그러니까 650억 불보다 3,500불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어쨌든 그 많은 걸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도도 이 송전솔로에 투자합니다. 30년까지 뭐 500기가와트 비화석 설비 목표가 있는데 어떻든 그걸 위해서는 송전솔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각국마다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송전 설비까지도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송전 설비 투자가 지난 20년 동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해도 송전솔로 부족 때문에 소비지까지 연계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송전솔로 각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거고요. 유럽이 빠지는데 유럽도 각국마다 엄청나게 송전솔로에 투자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독일의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소 자체 투자 금액하고 송전솔로 투자 금액 거의 1대1로 가요. 그래서 어떻든 송전솔로 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연 기반의 감축 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잠재량이 얼마냐 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 연간 뭐 10기가톤 내외입니다. 보고서마다 또 기관마다 연구자마다 진폭이 꽤 많은데요. 이제 연구 초반이다 보니까 진폭이 많겠죠. 어떻든 진폭이 많은데 대략 연간 10기가톤 내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표에서 봤듯이 이거는 토지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량보다 조금 많은 정도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따른 배출량을 화석연료에 현재와 같이 배출하면서 아무리 숲을 가꾼다고 해가지고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 미국의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할 경우에 그게 비싼 거 아니냐라고 주장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용은 뭐 63%나 절감한다. 그러면 50%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적게 들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은 기존의 화석연료는 1.3% 미국 땅에 1.3% 쓰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 많이 든다고 하지만 0.84% 쓰면 된다라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7년도인가요? 신고리 5, 6호기 지을지 말지 공론화 붙였을 때 원전 지정에서 태양광은 원전보다 370배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공론화 때 짓지 말자는 쪽에, 원전 계속 짓지 말자는 쪽에 참여하면서 자료 조사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설비 용량과 그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면적으로 나눠 보고 태양광의 설비 용량하고 그 태양광이 깔고 있는 토지를 나눠 보니까 52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2배밖에 안 되는데 370배라고 하는 거는 좀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원전 친구들은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자기 하던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답답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52배였었고 그거는 뭐 실시고시하면 각각의 설비 용량하고 그다음에 토지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도 뭐 지금도 원전 측은 370배라고 우기고 있죠. 그리고 세계 원자력 협회라고 있어요. WNA, 월드 뉴클리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보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42배 정도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다수호기가 많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밀집도가 높은 데다 보니까 한 곳에 원전을 여러 개 짓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전이 차지하는 토지가 적은 거죠. 그래서 52가 나오고 글로벌 평균은 42가 나왔다. 그런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육지 바다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공급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나왔던 기사긴 한데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는 국내 항공을 이용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가능하면 철도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작은 나라인데 뭐 지금 공항 만드느라고 지금 정신 11개나 이제 만들고 있던데 답답해서 야, 지금 그 국내 항공 뭐 또는 300이나 500km 이내는 다 철도로 연결해서 철도 이용하자라고 해서 이 유럽에서는 그만큼 주요 도시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사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기후변화 총회에서 주요 안건이 되고 있는 그 메탄 관련한 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건 분로수소인데요.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그때 나오는 이산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수소를 분로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업자들은 분로수소를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게 이 분로수소는 오히려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배출한다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분로수소는 사실은 사기다. 영어로 혹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치팅 뭐 이런 것처럼 어쨌든 분로수소는 사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그 포집할 때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석탄 발전소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가스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그 석탄 발전소에 나오는 이산탄소를 포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스 발전소에 나오는 이산탄소 그대로 배출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생애주기를 전체로 평가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배출한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필요한 건 사실이나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가 필요한 것이지 화석연료를 가지고 뭐 CC 쓰면 된다고 하는 거는 사기다 하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이 그 변동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력 바이오가 중요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NREL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 국립재생연구소에서 미국 수력 잠재량, 그다음 해양의 잠재량 그리고 그걸 개발할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나온 보고서를 보면 뭐 중국 정부 관계자가 얘기한 건데 요 주요 산업에서도 배출 피크가 30년이 아니라 25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거 공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이제 뭐라 양수 발전으로 굉장히 가능하다. 그래서 양수 발전이 뭐 미국, 중국, 뭐 유럽은 사실은 평지 때문에 안 되고 유럽 중에서도 산이 있는 뭐 스위스나 또 프랑스나 일부 에서 이 양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호주 뭐 등등에서 그 양수를 여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하는데 비용을 연간 9.2조면 된다. 그래서 현재 한 6조 정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6조 가까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3.5조 추가가 필요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 그 피해액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하는 보고서를 맥킨지가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학계에서나 에너지 전환을 그동안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런 사람들 항상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봤는데 맥킨지가 이런 보고서를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르게 좀 보더라. 그래서 저도 그걸 공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나라 기사인데요. 지난 11월 나온 건데 우리나라가 일본,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화석연료 투자 3위의 나라입니다. 저도 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그다음에 중국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3위인지. 그러니까 이미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과가 한국, 일본, 캐나다가 세계 화석연료 투자에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의 이 탄소 중립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는 화석연료 관계사들이 너무 힘이 세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IEA는 사실은 그 오일 쇼크, 중동 오일 쇼크의 여파로 그 오일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주 선진국들인데 그들이 그 오일 공급국, 석유 공급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OECD 산하기구죠. IEA라는 게. 그래서 한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국 중심인데, 그리고 이레나라고 세계 재생에너지 기구라고 있어요. 이레나. 거기는 이제 160개국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거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를 하기자 하는 독일 정부의 주도로 전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국제 에너지 기구고요. 근데 IEA가 오래되다 보니까 IEA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그동안에 에너지 관련해서 그 히스토릭, 기존의 과거 데이터들은 IEA가 주요 선진국 소비국으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데, 미래 전망에 있어서는 IEA는 계속 틀려요. 제가 20년 동안 봐왔지만 IEA 보고서는 스스로 해마다 1년 전에 보고서를 고쳐왔어요. 이게 뭐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든 배터리에 관해서든 전기차에 관해서든 그 에너지 전원과 관련된 보고서는 IEA가 그래서 너무 화석연료의 그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무총장이 올해 보고서에서 이 러시아 전쟁을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기후변화 총회에 가서도 이 청정에너지 전환이 대세다,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이 기후변화 총회에서 유럽하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유엔 결의안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1년 전에도 하려고 그랬다 못했었는데, 어떻든 미국이 서둘러서 일본까지도 동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전쟁하고 서로 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쪽에 쭉 있으면서 남극하고 북극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있었는데, 이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그 빙하, 얼음 녹는 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거든요. 20%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기후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그 수량이 많은데 좀 증가하고 있는데, 언제가 피크가 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204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 중간이라고는 55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피크를 찍고 나면 갑자기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지구 인구의 20%가 사는 이 나라들은 이제 물 부족 때문에 유랑민이 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2055년이라고 제시를 했고,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예측보다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10년도 더 땡겨질 수 있다고 보면, 제가 살았을 때 지구의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어요. 뭐 요거는 제가 했던 얘기 요약하는 거라서 자료로 그냥 대신 하겠고요. 벌써 이제 4시가 다 돼가네요.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빨리 하고 난 뒤에 이 장까지 마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 재생에너지 종류는 이제는 이제 태양에너지, 풍력,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 지열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 미미해서 잠재량도 그렇고, 최근에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그 경제성을 봐도 그렇고, 또는 사회적인 효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요 작은 원이 그 1년 동안 인류가 총 쓰는 에너지 양입니다. 근데 태양 에너지 양은 이만큼 더 많아요. 여기 16인데 23,000이니까 태양 에너지 양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해양 에너지, 요게인데 이제 풍력이죠. 풍력인데 70에서 120이에요. 그러니까 16보다 5배에서 뭐 18배, 뭐 하여튼 20배 가까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바이오매스, 수력, 그 다음에 지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류가 쓰는 에너지 양은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고갈되는 거죠. 요거는 1년마다 재생산되는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요거는 쓴 만큼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국은 각국에 있는 자연 자원 가지고 에너지 자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 에너지 가지고 국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 그런 인식 제도를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REN21이라고 2004년도에 만들어진 글로벌 네트워크인데요. 전문가들이 다 서로 인적 네트워크, 뭐 그다음 기관들이 네트워크 통해서 재생에너지 통계를 잡는 겁니다. 이게 한 2, 3천 명에 인볼브 돼 있는 건데요. 저도 그때부터 여기 이제 인볼브 돼 있어서 국내 소식 전하는 건데 어떤 이 통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투자가 뭐 3,660억 불, 400억 불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투자가 많죠.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쪽이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쪽이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투자하고 화석연료하고 원전하고 투자 비중 비율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69%, 화석연료가 23%, 원전이 8%입니다. 세계 발전 설비 투자에 있어서 이미 재생에너지가 비용 면에서도 대세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화석이나 우라늄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3배에서 4배 많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그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요 국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개도국까지 135개국들이 각각의 재생에너지 확대할 계획을 제도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보고서인데요. 아까 IEA하고 이레나하고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IEA에서도 2019년도를 계기로 해서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보다도 태양광 풍력 수력이 더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국제 기구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재생에너지가 기존의 화석이나 원전보다 싸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외 국가가 돼 있죠. 이건 뭐 각각의 그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해상 풍력, 육상 풍력의 발전 단가가 기존의 화석 연료의 발전 단가보다 싸졌다는 얘기를 표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가격하고 2021년도 가격을 비교해 보면 태양광은 90%, 풍력은 50% 가격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92개국이 고정가격제를 하고 있고 131개국이 이제 비딩 경매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으로. 그러니까 이미 경제성을 확보해서 이제는 고정 가격 하는 것보다는 경쟁으로 가격 정하는 나라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진 결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려면 에너지를 전부를 다 재생에너지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부분에서의 목표만 있죠. 그게 세계 평균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뭐 6%밖에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수송 부분에서 에너지를 32% 쓰는데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으로 낮죠. 3.7%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산업이나 건물에서 쓰는 열이 52%입니다. 이것도 재생에너지를 바꿔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요 전력 부분에서만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를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비율과 전력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다른 숫자라서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이나 누가 얘기할 때 전체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인지 아니면 전력만의 재생에너지 비중인지는 구분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최근에 속도가 좀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3배 높은 걸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나온 보고서는 19년도 보고서 보면 6배 높은 걸로 돼 있어요. 3년 사이에 그동안 2배 높아진 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인데요. 뭐 여러 나라들이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누적 설비량이 이만큼이고 더 싸다는 거고 기존 에너지보다도. 발전량 통계가 있고요. 수력이 아직도 많고 태양광 풍력이 10%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보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많아진 첫 해입니다. 21년도가. 이거 같은 10%는 쓰여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 말씀드리고,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전체 그 투자 비용으로 볼 때는 69%였지만 설비 용량으로 보면은 84%입니다. 2021년도에 신규 발전 설비 용량 중에서.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다른 기존 설비보다 더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69% 가지고 설비를 84% 보급한다는 거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단가가 그만큼 싸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건물의 재생에너지 비율 얼마인지를 이제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통계를 갖춰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를 드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6에서 9%로 늘었죠. 지난 10년 사이에. 어떻든 건물에서의 재생에너지 설비 늘리는 게 그만큼 많이 좀 어렵긴 한데 어떻든 뭐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에서 지금은 냉난방을 주로 난방이죠. 난방 에너지를 가스를 주로 쓰고 있는데 가스도 화석연료라서 쓰지 말고 전기 가지고 난방하고 냉방하자. 그리고 전기를 다이렉트로 쓰는 것보다는 히트 펌프를 쓰게 되면 전기 소비를 3분의 1 또는 4분의 1 줄일 수 있으니 전기화를 하되 히트 펌프를 사용하자. 이게 글로벌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난방유, 도시가스를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다른 나라 도시가스 비용의 2분의 1도 안 되게 공급하고 있죠.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 또는 에너지 소비 절약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는 나라라서 전기화든 히트펌프든 관심 못 끌고 있죠. 이 환경을 바꿔나가는 게 향후 우리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히트펌프 증가율을 보면 제일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입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죠. 어떻든 이 히트펌프가 에너지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과 농업에서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많은데 그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가야 되는 게 우리 과제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다 나오고 있고 우리도 이런 보고서들 해마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런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야 됩니다. 뭐 이거 지난 10년 동안 12%, 16%로 지지 뭐 속도는 안 나지만 어떤 빠르게 가고 있고 산업에서 열수요는 고온 열수요가 많아서 산업에서 열수요를 바꾸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으로 수소 만들어서 하자 해서 요새 산업의 열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수소를 많이 쓰고 있는 수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뭐 발전하고 수소차 한다고 쓰고 있으니까 발전하고 수소차는 수소를 쓰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송의 그 에너지 실태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근데 어떻든 수송에서는 전기차라는 게 확실히 이제 대안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 전기차로 변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급하는 전기만 그 청정 에너지로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되면 수송 부문에서의 탈탄소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보급 대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력 발전은 자연적인 지형하고 강수량 조건이 맞는 곳에서만 되다 보니까 제한적이긴 하죠.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개 나라가 보면 중국, 인도, 네팔, 라오스 뭐 이렇게 터키,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뭐 잠비아, 카자흐스탄 쪽이고요. 태양광 발전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간 1기가 설치하는 때가 2007년도인가 8년도가 돼서 그때 감격했었는데 지금 100기가를 넘어서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앞으로 연가 설치하는 게 200기가에서 500기가까지 올라가야 된다. 탄소를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 세월 동안 빠르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겠고요. 제일 많이 설치한 데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인도, 독일 이런 순서입니다.
10대 보급국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보고 태양열 발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태양열 발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거울을 통해서 한 곳에 빛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고온의 그 히트, 고온의 전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전기로 터빈 발전하는 게 태양열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은 빛이 쬐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바로 생성되는 게 태양광 발전이고요. 그건 물이 필요 없죠. 그 반도체 성질을 가진 실리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태양광 발전이고, 태양열 발전은 물을 덮여가지고 별도로 그 전기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태양광 발전하고 태양열 발전은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우리나라는 IMF 98년도에 그때 IMF인가요? IMF 오면서 태양열 보급 제도가 다 사라져 버리면서 그게 AS가 안 되면서 나쁜 이미지만 남았죠. 그리고 사실은 가스를 아주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태양열 온수기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열 온수기를 보급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됐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가 독점의 화석연료 수입하고 공급하는 나라다 보니까, 국가 세금과 제도를 통해서 화석연료를 낮게 공급하는 나라이다 보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이 경쟁력을 못 갖는 시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열에너지 저장 역량도 국제사회에서 계속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풍력 발전, 아까 표에 보면 900이 넘었는데 2020년도를 계기로, 그 21년도를 계기로 이 태양광 발전 용량이 풍력 발전 용량보다 더 많아졌고요. 하지만 연간 생산되는 전기 양은 아직은 풍력 발전이 더 많죠. 태양광 발전보다. 근데 설비 용량이 이제 태양광이 더 많아지다 보면 한 5년 안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질지, 또 10년 안에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태양광 발전량이 풍력 발전을 더 앞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도 국가들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변동성, 그 태양광 풍력 변동성이 또 이 전원의 특징이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풍력 20%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류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비주류인데, 어떻든 많은 나라들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100% 가까이 공급하겠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 각 나라별로 이런 식의 집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든 이 수요를 공급에 맞추는 노력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서, 그 태양이 좋아서 발전량이 많을 때, 전기가 남을 때 저녁이나 또 밤에 쓸 에너지를 낮에 저장해 두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전기 요금제가 거의 맞춰져야죠. 그래서 전기가 쌀 때 저장하고 밤에는 비싸면 당연히 낮에 저장했다 밤에 쓰겠죠. 이렇게 모든 그 소비 주체들이 공급에 맞출 수 있도록 전력 요금제가 바뀌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도가 바뀌면 각각의 소비 주체들의 행위도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평탄화 작업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현재와 같은 행동 패턴을 그대로 두고 이 태양광 풍력에 맞추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자연적인 조건에 인간의 행동을 패턴을 바꾸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재생에너지 전력계통의 기본 철학입니다. 도시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력 또는 열 관련돼 있는 그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을 또는 도시들을 통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리고 아까 냉난방뿐만 아니라 도시 교통 정책은 지자체의 역할이 크니까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기업의 역할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리백이라고 해서 자기가 쓰는 에너지 또는 자기가 쓰는 물품까지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것을 구매해서 만들겠다. 그런 상품을 판매하겠다. 이런 아리백을 선언한 주요 기업들이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기술 기업들이 많아서 이제는 이들에 의해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증가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IEA 기구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그 투자비와
그다음에 화석연료 투자비, 그리고 그 네트워크 송전선로 투자비 이런 게 있어서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송전선로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각국마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그림을 제시를 했고요. 지난 이 30년 동안입니다. 90년도, 20년도까지 여기 이 재생에너지는 증가하고 있고 원자력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트렌드입니다. 지금 30년도까지.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게 제대로 안 알려져 있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추가를 한 겁니다. 이것도 출처가 뭐 이레나라 그러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구라서 그렇다 이렇게 할 텐데 IEA 자료라서 제가 이렇게 실었고요. 뭐 지난 20년 동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이미 수력이 많은 나라들은 뭐 100%도 도달한 나라들도 여러 대 있고요. 주요국들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이렇게 이제 7%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되는 게 저장이죠. 배터리이고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뭐 90% 가까이 가격 하락을 했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또 소비 증가에 따라 가지고 가격 하락을 멈춘 상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지속 하락할 거다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번째 파트는 그 2019년도, 20년도 요 사이에 나왔던 이레나의 리맵 탄소 목표 달성 시나리오를 그 연구를 하면서 IEA하고 이레나하고 처음으로 이제 코어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건데요. 공동 연구가 이 탄소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시나리오다 보니까 탄소 예산을 같이 선정 계산을 해본 겁니다.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5도씨나 또는 뭐 2도씨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 양을 탄소 예산으로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리 협약에서 지구 대기의 온도 상승을 2100년도까지를 그 타임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그때까지 1.5에서 2도씨 상승을 억제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탄소의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그 공통의 값을 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880 기가톤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목표는 파리 협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2도시보다 아래인 웰비로, 그러니까 한참 아래인 보통은 1.75도시 시나리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것에 탄소 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거고 그게 이제 880입니다. 그리고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레나는 이레나대로, IEA는 IEA대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탄소를 줄여가더라도 수단이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레나는 그 CCS를 별로 신용을 안 하다 보니까 CCS를 최소화하는 시나리오가 된 거고 IEA는 그래도 CCS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CCS 역할을 크게 본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역할을 이레나는 좀 더 크게 보고 있고 IEA는 재생 역할을 적게 보고 있고 그런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저희가 소개할 거는 이레나 시나리오다. 왜냐? 이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업에서의 그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기본으로 상수로 놓고 나머지 에너지 부분에서 줄여야 된다. 그럼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할 수 있는 양은 790기가톤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스케줄이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거고 요거는 그 리맵으로 하는 거인 거죠. 그만큼의 갭이 존재하죠. 탄소 예산의 차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요. 이걸
요만큼 배출한 뒤에 인위적으로 대기에 있는 그리스 탄소를 감축할 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로를 이 그린으로 색으로 이렇게 경로를 밟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단이 뭐냐? 여기 보면 전기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절약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전기화도 그 절약의 하나의 역할이기도 하죠. 전기화를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 효율성이 자체가 좋아지니까. 어떻든 전기화와 재생에너지와 절약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전기 전환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보급 속도보다 6, 7배 빨라져야 된다는 거고, 아까 이제 21년도로 볼 때는 3배로 나왔지만 이거 보면 이제 그 3년 전이니까 6, 7배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력, 빌딩, 산업, 수송에서 각각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고, 요게 그 3년 전에 나온 거라서 전력, 빌딩, 산업, 수송의 이 퍼센티지가 낮고요. 그 뒤에 나온 보고서는 이게 다 퍼센트 다 올라갑니다. 숫자 자체가. 그리고 세계 GDP 2% 정도, 지금 한 1.5% 정도인데 그거를 2% 정도로 올리면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화석연료가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 거다. 올해 나온 IEA 그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라고 하는 WEO라고 하는 해마다 내는데 IEA가 그 보고서에 화석연료 피크를 얘기합니다. 이제 석탄, 가스, 내추럴 가스, 아니 석탄, 가스, 콜, 석탄, 오일 가스죠. 이 화석연료의 총 사용량이 5년 안에 피크에 도달할 거다라고 한 보고서를 냈어요. 이미 IEA도 그런 보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석연료 소비 줄인다는 건 대세인 거죠.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민주적이고 또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변화 자체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이행 과정을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2년 전에 이 유럽이 2030년도까지 목표를 높인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그동안에 40% 어떤 것은 55%로 높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걸 그 핏4 55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인 수단들은 이후 쭉 입법을 해놓은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30년도에 최종 에너지의 40%,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열, 수송, 전기 전체를 포함하는 최종 에너지 40%를 재생에너지를 하고 전력 부분에서는 65%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핏4 55의 이후 전체의 계획이고, 이 최종 에너지 40%나 전력이 65%를 위해서 27개 EU 국가들이 각각의 목표는 다 다르죠. 더 잡히고 평균하면 40% 6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전력이 30년도에 80%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각마다 좀 다른데 이게 핏4 55고, 요건 이제 자세한 설명 내용이니까 요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요때 보면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숲을 파괴하면서 그리고 바이오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바이오 디젤이나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나 숲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유럽에서 딴 나라에 수입해 왔는데 그걸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가 사실은 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다지 탄소 감축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목재 폐기나 또는 바이오 농부산물이나 이런 거, 농업 부산물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는 건 옳겠지만 그 바이오를 위해서 숲이나 농지를 바이오 작물을 대량으로 한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하자, 이런 게 나왔던 게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터졌는데 이것 때문에 일시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 러시아로부터 오는
것 중에서 이게 끊길 걸 대비해 가지고 뭐 15% 정도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50%는 재생에너지로 하고 나머지 20에서 35% 정도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부족분을 메꾸자. 단기적으로 향후 4에서 5년 정도가 부족할 건데 그렇게 가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공급하자. 이게 그 리파워 EU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태양광 발전을 2배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 핏포 그 55에서는 40% 했는데 이걸 30년까지 45% 확대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한 풍력 설비 용량, 태양광 설비 용량을 늘린 거죠.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리파워 EU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에서도 수소 소비량을 2배로 늘렸어요. 30년도까지.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해야 되니까 수소 생산용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계획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 공급하겠다. 이게 올해 5월에 만들어진 리파워 EU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슈가 됐던 유럽 그 녹색 분류 체계 얘기인데요. 이거는 원래 18년도에 그 EU에서 제안되어서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서 다양한 프로세스 다 거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년도에 2년 후인 20년도 6월에 이 법이 제정되고 공포되고 발효가 됐습니다. 다만 그때에서도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관련 국들의 강력한 문제지가 있어서 그러면 준비된 법률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 위임해서 그 EU 집행부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위임 법률이 올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각국이 유럽이라는 거는 이 EU 연합 차원의 힘보다는 각국의 힘이 더 큰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타협을 했고 그래서 엄격한 조건을 갖춘 조건에서 원전과 가스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유럽의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기술 조건은 그러니까 사고 저항성 연료,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이게 다 녹아내리는 그런 거 없이 그 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 사고 저항성 연료를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 되느냐? 25년까지는 된다. 그래서 그러면 뭐 그거 쓰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거 쓸 거. 그다음에 무작정 다 원전을 계속 갈 수는 없고 이게 어차피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갈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허가가 가능한까지 인정할 거냐? 뭐 30년까지 하자부터 시작했다가 결국은 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사고 저항성 연료를 쓰고 여러 가지 안전 조건을 다 구비한 것이라면 45년도까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45년도까지 들어간 거죠. 그랬고 그다음에 수명 연장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45년 아니다. 그거는 40년까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건들을 갖춘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과도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가스도 이 조건이 붙어서 그린 테크놀로지, 녹색 기술로 분류가 됐는데 조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설비를 대체하는 설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비도 앞으로 35년도까지는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저탄소 가스로 전환이 계획되어 있는 설비여야 되고 그리고 그 기존의 화석 연료인 가스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생애 주기 평가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화석 연료인 가스를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킬로와트/아워당 100g이면 생애 주기 평가에 대한 100g이면 원래 그 가스의 생애 주기 평가에 대한 배출량이 킬로와트당 450g이거든요. IPCC에서 제시하는 값이. 그러니까 거기에 4분의 1만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존의 그 가스를 뭐 LNG나 이런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바이오 연료를 같이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CCS를 하거나
뭐 또는 그 수소를 섞어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화석연료 그대로 쓰는 거를 녹색 기술로 가스를 분리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엄격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엄격한 기술이 아니라 원전 자체가 녹색 기술인 것처럼 해서 재생에너지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됐죠.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과도기적으로 원전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늦게 들어오게 하고 원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생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관련 조건들도 다 유예시켰죠. 30년 뭐 이후로. 그렇게 해서 원전을 녹색 기술을 하고 있고, 아예 그 화석가스, 화석 메탄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30년도까지는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죠. 그게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차이입니다. 독일은 뭐 설명드린 대로 재생에너지 30년대 80%, 전력은 80%된 거죠. 그리고 자세한 거는 뭐 참고하십시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영국도 사실 영국 설명할 때 저는 이제 2003년도에 이런 에너지 화이트 페이퍼가 만들어지고 8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뒤에 이제 시스템이 잡혀서 이 재생에너지 보급의 성과가 확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2008년도 수준을 지난해 겪고 이제 2009년도 오고 있는 수준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가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또 재생에너지 별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영국처럼 이 앞으로 남은 5년이 사실은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상당한 걱정이 있습니다. 뭐 영국은 최근에 뭐 영국 정부가 원전을 뭐 8기를 더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거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고 실행에 들어가기는 어렵겠다고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영국이 하나 짓고 있는데 힌클 포인트 C에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 발전 단가가 해상 풍력 발전 단가보다 두 배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에는 그 세계 사업자들이 원전을 짓고 전기 가격을 팔아서 수입을 내야 되는 구조인데 영국에서 그 경쟁을 붙이면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이 원전보다 훨씬 싸서 그 풍력하고 태양광이 먼저 채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영국 정부가 그 원전 업계의 그 압력 뭐 또는 뭐 그들의 노력 때문에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50년도 탄소 중립이고 청정 전력을 35년도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산업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 분야는 한 15년 정도 빨리 100%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인프라 투자법, 올해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법 두 가지의 그 바이든이 선거 공약으로 또는 민주당에서 준비했던 그런 거를 담아서 법제화를 했죠. 뭐 다는 못한 것 같고 반절은 더 한 것 같고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그 바이든이 계획했던 것 중에서 입법화가 된 것 같고, 어제 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볼 때 리더십은 유지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적 체계는 앞으로 2년 동안에 안정성 있게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뭐 어떻든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는 뭐 이제 민관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공화당도 동의해줘서 관련 법들을 지금 만들고 또 예산도 확정되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여기서 나오는 게 CCS하고 원전이 그리고 바이오 연료가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원전, CCS, 바이오 연료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가자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20년도에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21년도에 그 배추권 거래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게 전력 부분만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추권 거래제 실시하는 국가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죠, 사실은. 시작했고, 그 다음에 21년도 10월에 이중 탄소 목표, 이중이라고 하면 30년대 탄소 피크와 60년대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건데, 이중 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당 차원의 국무원의 지침으로 나온 거죠. 정부의 지침으로 작전 계획이 나왔고 각 분야별 실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실행 계획 고유부터 쭉 1 플러스 N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N은 그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건데 N 계획이 각 분야별로 쭉 발표돼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죠. 공산당의 국무원의 지도하에 중국은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 저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도 가고 있죠. 여기는 이제 450기가 있지만 최근에 늘렸죠. 이거 500기가 왔더라. 아까 설명할 때 제가 그 스크랩 했을 때 자료에 나온 거 보면 500기가 된 거죠. 어쨌든 인도도 그 차분히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인도는 태양광 풍력을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 제품을 보급하겠다는 게 현 모디 총리의 강력한 의지라서 뭐 국산화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풍력하고 태양광을 중국이 휩쓸다 보니까 중국하고는 또 역사적으로 대립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의 그 산업을 통해서 육성하려는 노력 때문에 최근에 기대했던 속도보다 세게 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도도 중국도 태양광 풍력이 석탄 발전보다 싼 나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조금만 지나면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는 나라가 인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 슬라이드를 넣냐면, 우리는 30%에서 21% 줄였지만 일본은 지난해에 24%에서 36%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뭐 이게 글로벌 트렌드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한데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늘리는 나라 해서 이러고 있는 나라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좀 후퇴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슬라이드. 대만 얘기입니다. 대만은 뭐 25년도까지 탈원전 하겠다고 하는 나라이고, 뭐 한때 뭐 국민투표해가지고 집권당이 져서 탈원전 포기했다고 했지만 포기되지 않고, 그 뒤에 해상폭력을 육성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화랑이 되면서 집권당이 다시 정권에 선거에서 이기게 되고 다시 탄력을 받아서 원자력 정책은 25년도 없애기로 한 계획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을 대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게 스케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래서 25년도에 재생에너지 전력 20%는 목표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30년도는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전환은 탄소 중립 정책 시사점인데요. 어떻든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만한 비용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탄소 가격 책정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각종의 경제 활동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 관련 활동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미 유럽하고 미국은 의무화가 되어 있고 이거 전 세계에 의무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구에서. 아마 올해 말에 12월이면 그 주요 기업들, 외국에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 의무가 되겠죠. 그 의무 규정들이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절차만 남은 것 같고, ESG라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 재무 공시할 때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준까지 다 나와 있는 그에 따라서 계속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화되는 거를 올해 연말이면 의결될 것 같아요. 국제 흐름 자체가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우리 뭐 공급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국가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태양광 풍력 설비 투자만 돼 있지 인프라 투자 안 하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설비 투자만 계속하고 있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기존의 화석연료 설비 인프라 투자는 어떻게 줄여갈 건지 계획 세워야 되고, 기존의 화석연료 쓰던 설비들을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바꿀 건지를 다 계획을 세워야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2,000개가 넘는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석탄 발전소 각 개당 발전량, 소비되는 지역, 그 지역에 어떻게 태양광 풍력을 대체할 건지를 각 발전소 개당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연도별로 어떻게 이행할 건지, 예의과 계산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다 별도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프라 된 투자 계속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또는 국회나 이런 데 할 일은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민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존 제도 획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기존의 새로운 법 개정 안 해주면 다 입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는 원전이나 석탄이나 가스, 수력 큰 것만 있었기 때문에 어디 입지하려면 거기에 이 태양광 풍력으로 추가적으로 규정에 넣어주지 않으면 입지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 포지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 이런 것처럼 법률에 명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면 기존의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 철도 주변에 많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태양광 못 들어가는 이유가 법에 그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존 제도 획성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사람이 하는 거고 이익이 달리는 문제니까 사람 중시해서 해야 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4가지 원칙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100%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저장하고 디지털, 블록체인 등등 기술이 연계돼야 되고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이니까 이거 시스템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야 된다는 거, 세부적인 디테일한 얘기인데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전히 태양광 풍력도 하지만 수력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 전기화를 위한 설비 투자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등등이 메시지 전환은 탄소 중립 정책 시사점들이고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반대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10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주도형 산업이고 그러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출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미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구한말에 우리가 어려워졌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늦으면 우리나라 산업도 늦고 우리나라가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위상 이미 역사적으로 배출량도 우리 인구가 세계 7%인데 배출량은 1%거든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고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고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 얘기고 대통령께서 탄소중립 선언하고 국무회의 할 때 이런 과제를 제시했어요. 이게 세계에서 얘기하는 항상 그 10가지지만 이것만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원칙은 다 제시했지만 이걸 받아서 각 정부 부처가 각 지자체가 다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서 답답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소비를 줄여야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전력화하고 그 전력을 재생에너지 공급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우리 최종에너지의 30에서 50%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반절 이상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 전기화를 하게 되면 여기는 거의 3분의 2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하고 수송 줄일 수 있고 산업이 문제인데 산업에서는 현재와 같은 생산 캐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건상 유지하고 국가적 노력을 해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여건이 풍부한 나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이전에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국내 소비하는 양은 국내 자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산업에 쓰는 에너지도 3분의 1에서 2분의 1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2050년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5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제가 임의로. 그럴 경우에 2017년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최종 에너지가 1억 7,600만 TO이고 이걸 전기로 바꿔서 계산을 해봤는데 50%를 줄인다고 할 경우에 재생에너지 필요량이 737테라와트고 30% 줄이면 1000테라와트 정도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최종 에너지 50% 줄이고 최종 에너지 중에 전력을 80%로 하고 그 전력의 90%를 재생에너지 했을 경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양을 계산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700 남짓 되더라는 거고요.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 용량을 제가 임의로 계산해 봤더니 태양광 400, 풍력 100이 양수 50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설비 용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부분 20% 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의 바이오 에너지 잠재량을 다 활용하게 되면 20%는 나온다. 기술적 잠재량이 에너지공단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면 된다. 항상 우리 국내 자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외국에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 수입이 기본으로 국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제가 항상 답답해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90%의 나머지는 가스하고 원자력이 커버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과 별개로 그린 수소가 필요한데 그건 제철,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해운에서 필요하다. 그 양은 우리가 국내의 산업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별도로 내가 계산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연도별로 20년, 30, 40, 5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 그다음에 전력에서 비중, 최종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여갈 건지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30년도에 40% 줄이겠다고만 돼 있지. 그리고 각 뭐 산업, 수송, 건물, 전력에서 얼마 줄이겠다는 전체로서의 계획만 돼 있지 각각 디테일은 없어요. 디테일이 없으면 이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한 것처럼 그 탄소 중립 기본 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안 나와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있어서 온실가스는 오늘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태양광 400기가와트 설치할 수 있는 면적 되느냐?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우리 국도 3%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듈 한 장이 그때 18년도 계산한 건데 330와트 나옵니다. 1kg는 3장이면 되잖아요. 그럼 모듈 3장 까는 면적이면 되고, 그게 6제곱미터인데 이격거리 감안하면 10제곱미터 계산한 거고, 1kg 설비 설치하는데 10제곱미터면 1기가와트는 1kg에 100만 배고 1제곱킬로미터는 1제곱미터에 100만 배입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 설치하는데 10제곱킬로미터면 되고 100기가와트는 1000제곱킬로미터면 되니까 3000제곱킬로미터면 된다. 3000제곱킬로미터는 10만 제곱킬로미터의 3%다. 그리고 국토의 3%면 태양광 깔 수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 자료를 남길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변동성이죠. 태양광 풍력이 바람 불 때, 해 뜰 때만 발전하는데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양수 발전을 대거 넣자. 양수 발전 넣고 배터리 넣고 전기차 넣고 그다음에 수요가 공급을 따라다니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이 전력 블랙아웃 또는 정전 없이 유지 가능하다. 우리만 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 이미 영국도 그 섬인 아일랜드도, 그다음에 대만도, 일본도, 호주도, 미국도 보면 다 섬이거든요. 중국도 다 섬이고 각 나라 커서 그렇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늦어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경험, 지식을 빨리 배워서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맞추고 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도 적다. 돈도 적게 든다. 이렇게 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제도도 바꿔줘야 된다. 전력시장, 전력계통이 다 변화해야 된다. 예전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랬다 중단됐던 거 재생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예전엔 정부가 발전소 짓고 정부가 송전소 건설하고 가격도 정부가 책정해서 했지만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민간에서 대부분 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제도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한전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송전소를 건설 안 하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그래서 이 제도도 시장도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이 꽤 올라갈 텐데 지금은 워낙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고 유지하다 보니 싼데,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면 비용 부담의 의지가 국민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도 그동안에 싸게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올린다 하더라도 외국의 평균 이상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디테일한 전력 가버넌스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퍼크 또는 오프잼, 그러니까 그, 미국의 연방 에너지위원회, 영국의 가스 전기위원회 이런 것처럼 이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기 뭐 1,300명, 2,000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시장 제도들을 계속적으로 그 변화에 맞춰서 정리해가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전문가 조직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전문 조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과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컨센서스를 모아가서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서 단기 계획은 명확하게 법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집어넣어야 실현되니까 그 실현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석탄, 석유, 가스를 전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바꿔야 되는 거라서 전력, 가스, 열 시장을 통합해서 개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30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조직에 의해서 질서 있게 개편해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세제나 가격 제재가 개편이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입법이 우리나라는 재생입법 하나 고치는 걸로 또는 목표 높이는 걸로 끝나고 있는데 그 피포 55도 그렇고 미국의 법도 그렇고 종합법입니다. 이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세밀한 법들이 다 각각 개정되고 그다음에 이행 그 과정에서의 그 뭐랄까 희생자 없이 질서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정밀한 법들이 마련되고 각각의 예산이 투자되고 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가버넌스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관련 입법이 필요한데 아직 국민적 의지가 안 모아져서 그런지 또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고, 수송 건물도 어차피 방안은 다 나와 있는데 실행을 못해서 그렇죠. 시장을 못 만들어서 그렇죠. 그거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산업 구조 개편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세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분야죠. 그래서 이 산업 구조 개편에도 준비하고 대응해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 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지가 18.7%입니다. 우리 국토에 18.7%지만 식량 작업률이 40%, 43%밖에 안 됩니다. 곡물 작업률이 23%고요. 근데 그 한 5% 정도의 토지면 에너지 자립 가능한데 그러면 식량이 차지하는 GDP 차지하는 비중과 에너지가 차지하는 GDP 차지하는 비중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 이용 계획도 태양광 풍력을 위해서 국토 계획을 근본적으로 새로 짤 시기다. 근데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태양광 풍력 산업부이라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하고 가바넌스 새로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